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쟁 한 번으로 창고 다 털었네. 2. 앨런 머스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3. 미국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호주에서는 한국이 후방에서 떨어뜨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주지 않았지만 호주에게는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9일 미국은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 구매와 추가 2척 구매 옵션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가 이번 구매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반해 호주는 5척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이 기술을 팔지 않고 있지만 단순히 원자력 사용 제한만 해제하면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욱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미 국무부 부차관인 앤서니 와이어는 한국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달리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도산안창호함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인데요. 지난 30일 장보고 3배치 2 선도함의 기공식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보고 3 사업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배치 1으로는 이미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척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인 배치 2급 잠수함 2척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도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착공에 들어간 2호함 역시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산안창호함보다 배수량이 600톤이나 늘어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이 된 장보고 3배치2는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 6기가 탑재되어 있었던 수직 발사대도 4기가 늘어나 총 10대의 SLBM 발사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잠수함 중에선 최초, 중대형급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특수전지, KSB에서 생산하는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낮은 제조 원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속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소한 잠수함 공간에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무장량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리튬 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 작동 전압과 에너지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속 설비들을 제거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은 최저속도 잠항시간을 166%, 최고속도 잠항시간을 30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반 전유율도 50%이며 수명이 2000 사이클인 납축전지에 비해 97%로 100%에 가까운 높은 충방 전유율과 4000 사이클로 2배에 달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2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성과 잠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리튬 전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는데요. 체계 개발을 맡은 하나디펜스는 국내에서 리튬 전지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셀 192개를 직렬 구성한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에는 총 140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11.2MWh 용량의 리튬 전지 그룹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용 장비의 높은 출력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교전 시 작은 충격에 폭발해버린다면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한번 불이 붙게 될 경우 쉽게 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죠. 무게 안정성을 위해 잠수함 하부에 배치되는 리튬 전지는 선체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튬 전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잠수함이 곧바로 침몰해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는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지 모듈은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둘러싸 밀봉시키는 압력 용기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모듈을 둘러싸는 소재는 열전도 및 열팽창률, 비열 성능이 높은 스테인리스강, STS 계열의 소재로 제작되어 1400위 온도까지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디펜스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를 불에 태우고 물에 담궈 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잠수함 전지에 대한 성능 입증 테스트였는데요. 한화디펜스에서는 전지를 794VDC 직류전압으로 95%까지 충전하고 연소안전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00, 1100위 화염에서 2분간 가열하였지만 시험 후 모듈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듈 구조물 속 전지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초기 전압인 794VDC 직류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로부터 안전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 중인 리튬 전지팩을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담가 보았는데요. 고전압으로 충전된 리튬 전지팩을 바닷물보다 고농도의 염수에 침수시켰지만 화염이나 폭발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하루 동안 물속에 방치해뒀음에도 물속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어떤 화염이나 폭발 흔적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88가지의 기능, 성능, 안정성, 연동 시험을 거쳤지만 전부 요구 성능을 100%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른 리튬 전지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한화디펜스의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하여 선박용 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민간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는 한화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 ESS 패키징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 메이커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 발전과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튬 전지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장보고 3배치2는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에서라면 원잠에 맞먹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북한의 잠수함을 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국내 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으로 대잠전을 펼치기 위해선 상대방을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는 자망 지속 능력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실전 배치가 완료된 도산안창호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치 2에는 한층 발전된 전투 체계 및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탐지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배치 3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말발구평 선수 소나가 장착되었고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따져보았을 때도 도산안창호함의 소나보다 3배에 달하는 소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용 첨단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잠수함의 화력수단으로는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10기의 수직발사대와 지난해 전력화에 성공한 국산 차세대 중월의 범상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주지 않더라도 핵잠수함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해 작전의 비중이 낮은 한국 해군의 특성상 한국 잠수함은 근해에 매복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며 북한 잠수함이 내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가동할 경우 절대로 시동을 끌 수 없는 핵 추진 잠수함과 달리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할 수 있기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매복 임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소한 전술적 환경에서 자망시간을 최대화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 전력은 핵 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에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미국이 아니 꼽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의 무기들을 선보여 왔었습니다. 하늘과 지상, 바다, 그리고 심해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를 이 빈틈없이 지키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이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자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노시드 헤어 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3I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외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미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전기차는 쓸모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경제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반한국적인 경제정책이 계속되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완전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던 주지사들에게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한국 기업만을 특별 대우해주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여주고 있어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는데 IRA 법안을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IRA 법안이 통과되며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의 유무가 소비자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9월부터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에 본격적인 타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9월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는 1306대, 기아 EV6는 1440대가 판매되어 8월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14%,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8월부터 시행된 IRA로 인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영훈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은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귀고객 입장에서 우리 차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다. 판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전기차와 아무 보조금 없는 한국의 전기차가 경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당분간 한국 전기차의 미국 판매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IRA 법안이 실질적인 피해로 다가오자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했던 투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2025년까지 미국에 총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던 현대차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네 선물이었죠. 당시 정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훈훈한 협력 사례로 남을 수 있었던 현대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은 단 3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배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온 일이었죠.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까지 2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그동안 현대차 점유율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열받은 현대차는 결국 칼을 빼들고 미국 투자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현대가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가 공장 투자 계획을 완전 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 정책을 지금과 같이 강행한다면 공장 투자 규모가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공장 투자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와 같은 대규모 계획의 변화를 추진하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택지지만 현대차가 매우 어려운 계산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펄쩍 뛰고 나선 곳은 55억 달러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조지아주였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 의원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을 멈춰야 한다면서 IRA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제목의 개정안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으로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자는 것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에 완성자 생산 공장이 완공될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현대차를 콕 집어 만들어진 구제법안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파엘 워녹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IRA 법안 의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IRA가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워녹 의원은 11월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가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면 분노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할 뻔자이니 말이죠. 워녹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 측에서는 워녹 의원이 자신이 엉망으로 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워녹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극적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버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IRA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해 왔었고 점차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며 이곳을 EV 차량 생산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IRA 법안이 통과되며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연말까지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IRA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역시 높은 인건비와 물가를 가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성자 업체인 현대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와 자원 발굴 라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와 호주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IRA 법안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의 40% 이상이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미국과 FTA를 이어왔었죠. 지난달 중순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바론, 스노레이크와 업무 협약 MOU를 맺고 배터리 핵심 원재료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RA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초 호주의 광산기업 리온타운과 20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리튬 70만 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온 역시 호주에서 IRA 법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냈는데요. 지난달 말 SK온은 호주 리튬 채굴 기업 글로벌 리튬 리소시즈과 안정적인 리튬 수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고 있었기에 리튬 물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점이 해결된 것이죠. 이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IRA 법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주기기에도 각 기업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과 선견 지명을 통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바이든의 의도가 벌써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선거로 그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평가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임기 초 지지율 50%에서 40%까지 급락한 것으로 최저치 지지율 36%와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 결과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했던 IRA 법안인데 막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지율 조사 결과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달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 관계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는 IRA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이후 백악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IRA에 따른 전기차 세금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강조했으며 양측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계속된 한국의 항의에도 귀를 막은 듯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친서라는 외교 카드까지 개내들며 한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한국 기업들이 예측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주자 당황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양국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이 차별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IRA로 인한 위기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미국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미국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큰 이득을 안겨준다 해도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한국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신중한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